많은 남성분들은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 미연식 게임의 아련한 추억을 하나쯤은 가지고 있지 않으신지요? 그 중에서도 일본 코나미의 도키메키 메모리얼 시리즈, 한국 나미소프트에서 출시한 캔버스 러브 스토리 등은 90년대 많은 남학생들에게 사이버 연애의 추억을 안겨주었습니다. 거기다 비록 한국의 정식 출시는 되지 않았지만 닌텐도 DS로 2009년 출시된 러브 플러스는 일본 현지에서 사회 현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후 스마트폰과 인공지능, 어시스턴트 등의 발달로 이런 게임 속 사이버 여자친구와의 연애는 이제 아련한 추억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얼마 전 한국에서 딥러닝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여성 챗봇 서비스가 등장해 화제가 됐었죠. 그녀는 바로 이루다입니다. 그녀는 과연 우리들의 21세기형 새로운 스타일의 전자 여친이 되어줄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제너드의 오 작가입니다. 오늘도 투디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앞서 소개해드린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 투디님도 많이 해보셨죠? 학창 시절에. 예. 많지는 않지만 좀 몇 개는 해봤습니다. 프린세스 메이커도 해봤고요. 근데 이거는 좀 미연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프린세스 메이커 그건 육성 프로그램 아닙니까? 예. 무슨 뜻으로 이걸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으로 얘기하시는지. 갑자기 물어보니까 좀 기억나는 게 그거여서.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흥미를 위해서 과거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과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만 이루다와는 완전 다른 분야긴 하죠. 그렇습니다. 미연식 게임은 플레이어의 대사 선택에 따른 정해진 스크립트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단순한 구조고요. 이루다는 엄연한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니까 훨 발전된 형태입니다. 역시 그래서 그런가 이루다 굉장히 화제였고 또 반면 여러 논란도 있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중에서는 이게 좀 젊은 층을 대상으로 기존 것들과 비교해서 자연스럽고 또 실제 연인들 간의 대화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논란이 일더니 갑자기 또 순식간에 서비스가 종료됐어요. 예. 인공지능에 관해 언젠가 깊게 논의해야 할 문제를 표면으로 끌어낸 점에서는 사실 저는 긍정적 성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네. 다만 개발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결국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되었지요. 네, 중단된 얘기는 조금 이따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예. 일단 이루다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죠. 예. 일단 이루다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화형 프로그램이고요. 일명 챗봇이라고도 합니다. 네. 채팅하는 로봇이라서 챗봇. 네. 이외로 이 챗봇의 역사가 긴데 이게 70년대도 있었어요. 아니 과거에도 저런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있었단 말입니까?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 당시는 단순히 그냥 질문자의 문장 중에서 단어 몇 개 검색해서 네. 특정 단어 포함하고 있으면 그에 따라 준비된 문장을 대답하는 단순한 프로그램이었죠. 그 말고는 또 이제 90년대 초반에 맥스라는 맥스요? 예, 한글 도수용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도스라니 굉장히 아련한 듯한 단어네. 예, 이게 당시 그때 일명 PC통신상에서 PC통신. 예. 하이텔. 예. 하이텔 천리안 이런 것들. PC통신상에서 배포되고 그랬는데 이것도 특정 질문에만 대답하는 식의 프로그램이었고요. 네. 이거는 프로그램 작성자가 자기가 질문 답 다 만들어서 그냥 탑재한 프로그램이고요. 네. 그 뒤로는 또 이제 지금도 서비스되고 있는 또 심심이가 유명하지요. 심심이는 지금도 활약 중인 거 보면 이것도 인공지능인가요? 심심이도 학습형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용자가 이제 특정 질문을 만들어주고 네. 그에 대한 대답도 만들어주면 딱 해당 내용만 제공하는 형식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근데 데이터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질문에는 이제 그럭저럭 자연스러운 대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이라고 보면 볼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보면은 꽤 단순한 알고리즘 같은데 그런 것도 인공지능이 되나요? 예. 인공지능이라는 게 저번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강인공지능, 약인공지능이 있어요. 예,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사람 정도의 지적 능력이 강인공지능이라면 약인공지능은 주어진 한 가지 또는 몇 가지 그런 단순화된 기능에 충실한 건데요. MIT 랩의 니콜라스 니그레폰테 교수가 네. 90년대 디지트리다라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책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프리볼트 제품 있지 않습니까? 110V나 220V 가리지 않는 제품이요. 네, 일종의 변압기 트랜스포머, 도란스 내장 제품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이것도 인공지능이라고 해요. 그것도요? 예. 왜냐하면은 인간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것을 기계가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좀 극단적이고 넓은 해석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루다는 어떤 식의 인공지능인가요? 이루다도 어쨌든 빅데이터 기반의 학습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학습형이요? 예. 그러면 심심이랑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냐 싶겠는데. 그렇죠. 심심이는 이 질문과 이 대답의 데이터가 1대1로 대응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반면 이제 이루다는 그 딥러닝 기반답게 그 데이터를 출력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또 판단하는 그 계층 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뭐 단순히 1대1 대응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심심이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준비된 대답만 한다고 보면 되고, 이루다는 뭐 일종의 그 생각이라는 단계를 거친다고 보면 됩니다. 좀 어렵네요. 근데 뭐 좀 오늘은 뭐 딥러닝을 다루는 시간은 아니니 뭐 이 정도로만 하고요. 네네. 그렇게 인기 있다가 그 갑자기 왜 중단된 거죠, 그럼? 그게 방금 언급했듯이 이제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뭐 모든 학습형 챗봇들이 겪는 일인데 그 부적절한 혐오 발언 같은 것을 학습하는 겁니다. 혐오 발언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뭐 그 예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했던 그 테이라는 챗봇에서도 발생했던 사건인데요. 네. 그 이루다는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딥러닝 기반의 프로그램이라 이제 스스로 학습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따라서 이제 그 사용자와의 대화를 통해 이제 가치관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그 뭐 사용자들이 뭐 악의적으로 뭐 그릇된 내용을 심어줄 수가 있어요. 뭐 인종차별적인 내용이나 뭐 성소수자 혐오 뭐 이런 거요. 네. 그 외 뭐 폭력적이거나 뭐 비도덕적인 내용의 발언들도 뭐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럼 어딜 가나 꼭 저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게 말이죠. 그 앞서 말했던 테이는 그 이 문제로 인해 그 하루도 안 되어서 이제 그 서버를 닫아버렸고요. 그 이루다도 이 문제로 인해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단체까지 일어나서 뭐 인공지능의 인권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죠. 꽤 심각했군요. 그 외에는 그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예, 사실 뭐 이 문제가 더 서비스 중단의 결정적 이유였는데, 이 딥러닝이라는 게 그 데이터를 많이 학습할수록 정교해지거든요. 그렇겠죠. 처음 출시를 위해서는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출시하면 이제 제대로 된 대화가 안 되니까 그 개발 과정 중에 이제 필요한 사전 학습 데이터가 필요했는데, 이 개발사가 그 이루다 이전에도 그 연인들의 그 카카오톡 대화를 분석해주는 앱을 만들었었어요. 연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분석해준다? 예. 자신이 그 연인과 했던 대화 내용을 보내주면은 그 대화를 갖고서 이제 뭐 연인 간의 관계가 어떻다 이렇게 뭐 분석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사실 그 앱의 사용자들이 그 일했던 그 카톡 대화들을 그 프로그램이 아닌 이 이루다 개발 학습에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있었지요.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그 자신의 대화가 그 여기저기 노출될 수도 있는데 사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개발자들은 뭐 자기들은 이제 뭐 숫자는 이제 다 필터링을 해서 뭐 전부 지워서 뭐 전화번호나 계좌 노출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네. 뭐 사람 이름 같은 거는 아무리 지워도 이제 부주의하면 노출될 수 있고요. 뭐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뭐 개선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더 큰 문제는 이게 개발 과정에서만 이제 엄격히 이제 통제하에 쓰여야 할 이 대화 내용을 그 사내 직원들끼리 막 이리저리 돌려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결국 과징금 처벌을 받고 이제 비판론이 커지자 이제 서비스를 중단했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군요. 예. 근데 그 두 번째는 법적 문제니까 그렇다 쳐도 그 처음 문제 말인데요.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문제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필터링을 한다고 해도 결국 인공지능의 학습이라는 게 한쪽으로만 이제 편향된 학습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겠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뭐 나쁜 말도 배우고 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뭐 부모님이나 뭐 선생님들한테 혼나면서 뭐 교정이 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진정한 인공지능의 학습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진정한 학습이라고 봐요. 무조건 필터링만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그 정말 악의적으로 학습하면 그 악당되는 거 아닙니까? 영화 채피에서도 그 나쁜 거 배우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영화에서 교정을 해주는 사람이 있긴 했습니다만, 교정 안 해주면 뭐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이 되고 뭐 인류 말살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뭐가 정답이라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게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아무튼 그 안타까운 일이네요. 뭐 인간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데, 근데 이거는 그 유명한 그 튜링 테스트의 그 내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지난 여러 편에서도 언급했던 건데, 이 튜링 테스트라는 것은 그 2차 대전 직후 만들어진 그 사고 실험인데요. 2차 대전이면 굉장히 오래됐네요. 오래됐죠. 그러니까 이제 독립된 두 개의 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쪽 방에 들어간 사람은 그 다른 방의 상대와 이제 뭐 키보드로 타이핑을 해서 이제 대화를 하거든요. 네. 채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한 사람이 그 상대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상대가 사람이 아닌 기계였다. 그러면 그 기계는 이른바 지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냐. 이게 튜링 테스트거든요. 그럼 한마디로 그 사람이 기계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 그것은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진 그 기계다. 뭐 이런 말인가요? 이건 저번 시간에도 다루었던 일반 인공지능 AGI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여태까지도 아직 이 테스트를 완벽하게 통과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없었어요. 근데 그 몇 년 전에 그 2014년에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일이 있었다고 화제가 됐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 유진 구스트만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통과했다고 한때 화제였었거든요. 네. 그 대화를 해본 사람 중 그 3분의 1이 대화 내내 이 상대를 사람이라고 인식하면서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3분의 1이나요? 예. 근데 실상 대답 중에는 뭐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뭐 여기 살았다고 하고 저기 살았다고 하고, 그리고 이게 철저하게 테스트 통과를 목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자기가 13살이라고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하는 사람은 얘는 13살이구나 하고 해서 복잡하고 고급적인 질문을 안 하게 되는 거지요. 그 대화만으로 그 일반 인공지능을 판단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뭐 그런 의견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존 썰이라는 또 철학자가 그 중국어 방이라는 그 튜링 테스트에 대한 그 반박 사고 실험을 내세웠는데요. 중국어 방. 뭔가 이름부터 좀 특이한데. 특이합니다. 중국집도 아니고. 이거는 그 튜링 테스트랑 비슷한데 그 방 안에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요. 네. 그리고 그 방 안에는 중국어로 된 많은 질문 목록과 그에 대응하는 답변 목록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인이나 아니면 중국어를 아는 사람이 와서 그 방 안으로 중국어로 된 질문을 써서 넣어줍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해당 답변을 찾아서 써서 다시 질문자에게 넘겨주죠. 아니 그 왜 중국어를 사용했을까요? 이게 뭐 영어권 사람이 보기에는 그 한자가 굉장히 낯설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아무튼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은 사람은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중국인이거나 중국어를 안다고 생각을 하겠지요. 뭐 그렇겠죠. 그렇지만 사실 안에 있는 사람은 중국어를 전혀 몰라요. 질문 내용 목록만 있으면 누구나 그 골라서 답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럼 이 사람은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데도 중국어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냐는 거지요. 이 얘기 들어보면 또 그렇게 느껴지네요. 그 단순히 기계적으로 뜻도 모르는 글을 받아서 해당하는 뜻도 모르는 답을 적어서 돌려주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튜링 테스트를 비판하기 위한 내용으로 만든 건데 정작 오히려 이게 튜링 테스트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왜요? 진짜 뜻도 모르고 답을 뱉어낼 뿐인데. 그러니까 이 방이라는 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면 그 시스템 안에서는 어떠한 중국어로 된 질문에도 완벽한 중국어로 된 답이 나온다면 그 시스템은 중국어를 할 줄 아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엄밀히 따지면 이 뇌라는 시스템 안에서 그 받아들인 질문에 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몰라도 제대로 된 답을 내놓기 때문에 그 사람이 중국어를 할 줄 안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 아직도 이제 우리는 그 인간의 의식에 대해 잘 몰라요. 마찬가지로 그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질문에 대한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이라면 그 복잡성은 인간의 의식의 복잡성과 비견될 만한 거 아니냐고 보는 의견이 있거든요. 데니엘 데니시라는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그 이루다가 그렇게 특별히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일단 그 젊은 남성층을 대상으로 개발되었다는 점하고 네? 또 이제 실제 연인들의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학습했고요. 그리고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루다는 좀 능동적입니다. 그 사용자가 꼭 뭐 먼저 말을 걸어야 답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먼저 말을 걸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사람과 대화한다는 느낌을 많이 줬어요. 그렇겠네요. 예, 근데 이게 좀 단점도 좀 있었는데 이게 가장 큰 게 또 이제 상대와의 대화 내용을 기억하는 부분이 좀 취약해서 그 좀 전에 대화했던 내용과 뭐 또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럼 또 대화하다가 그 이입이 좀 굉장히 깨지겠죠. 최근에 그 이루다가 곧 다시 서비스를 하게 될 거라는 얘기도 있던데. 예, 그 최근에 그 개발진에서 그 새로 보완해서 뭐 다시 이제 출시할 거라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 버전이 뭐 하도 뭐 안 좋게 종료되어가지고 뭐 이름을 바꿀까도 고민했다는데 그냥 이름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네. 아무튼 이게 기존 버전에서 겪었던 문제들을 뭐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하니 뭐 좀 더 발전된 인공지능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합니다. 뭐 방금 언급했던 단점들도 많이 개선되었을 거라 보고요. 뭐 계속 발전해서 뭐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뭐 프로그램이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그 가상현실과도 접속해서 자연스러운 대화도 가능한 인공지능 캐릭터랑 그 미연실을 하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루다를 통한 인공지능 챗봇의 현 주소와 전망을 알아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유익하게 감상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재너드였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세요.